오늘 아침에 이제 수요일이니까 YTN 생방송으로 갔다 왔어요. 뉴스 940이라고. 원래는 목요일마다 한 2년 넘게 YTN의 아침 방송이 나갔었는데, 올해 수요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제가 제일 처음, 거의 처음일걸요? 제일 처음 방송에 나간 거는, KBS 아침마당 11TV에, 하지만은, 거의 그 방송을 데뷔하다시피 하게 된 거는, 실제로는 이제 YTN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책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팟캐스트로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를 통해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이병헌, 관련된 일을 종편에서 엄청나게 소위 유병헌 찾기 놀이, 이거로 붙을 정도로. 그러니까, YTN에서 처음에 유병헌의 추정되는 그 사체가 나온 순천 매실밭에서 그때 이제 밤에 생방송을 한 12시간 하면서 그때 이제 소위 방송에 데뷔하게 됐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중간에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적인 것을 물타기 하려고 유병헌 찾기 놀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잠깐 안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종편에서 날리고 있는 애들하고 보다 제가 먼저 시작했지만은, 제가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 바람에,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걔들은 종편의 주류가 됐고, 저는 이제 라디오나 아니면 보도 채널만 잠깐 하는 그런 일 있죠. 어쨌든, YTN은 그런 인연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YTN 갔다 오면서 오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왠지 몰라도 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제 그 아이템을 받았을 때는 조금 찜찜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2015년부터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전 초등고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죠. 11살부터 19살까지, 고3까지. 전국의 그 초등고생이 합쳐갖고 한 420만 된다고 합니다. 420만 중에 370만 정도가 있으니까 상당히 90% 정도가 한 거죠. 처음에는 그때 워낙 2015년 4년 그때쯤에 왕따 문제, 불이익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교재에 몰아놓고 써! 이렇게 한 거죠. 왕따 당한 적 있어? 가해한 적 있어? 없어. 어떤 놈이 쓰겠습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그걸 그렇게 생각한 교육부 관료를, 참, 욕을 하고 싶은, 그렇게 머리가 아니죠. 머리가 나쁜 게 아니죠. 사실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네? 한번 쓰라고 하면은 애들이 눈치를 보죠. 잘 안 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옆자리에 있는 그부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눈을 뻔히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실태조사에서 어떤 학교가, 어떤 중학교, 어떤 고등학교가 높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학부모들 난리 납니다. 교육청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일종의 그 선생들이나 아니면 교장이 일종의 단속, 단도리는 일본 말이라고 하네요. 오늘 제가 오태훈 시사본부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단도리가 아니라 단속.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그게 그 다음 연도 2016년도에는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을 인증해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집에 가서 해도 돼 그런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학교별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학교에서는 상당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압박을 주죠. 그리고 그 압박이 학부모회를 통해서 압박이 가죠. 그러면은 그거를 실제로 그 아이가 하는 거냐? 부모랑 같이 하는 거 아니냐? 모르죠,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부터 2015, 16, 17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통계조사는 전수조사가 의미가 있는 경우, 무기명으로 해서 하는 전수조사가 무차별하게 무기명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본인의 소속과 이름이, 아니면 소속이 드러나고, 아니면 그 자기 어떤 사회경제적인 게 드러나는 경우는 사실 전수조사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조금 망설였어요. 이 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작가가 써준 대로 그냥 여기 그 교육부에서 해준 대로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그냥 해준 대로 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양심에 뭐 저는 학자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범죄를 공부했고 통계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얘기니까 이제 YTN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다는 건 보통 이제 이런 아이템을 해서 하면은 TV니까 뭘 하냐면 도표를 그리고 거기에 밑 그 자막을 넣고 막 그래요. 그럼 그 대본에 맞게끔 쓴다요. 그러면 내가 그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면은 당연히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앵커가 맞겠죠. 그러니까 좀 돌리려고 하겠죠. 근데 제 말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제 대답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돌리지도 못하고. 오늘 그래서 좀 작가한테 미안하기도 했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이런 겁니다. 학교 폭력이, 그리고 집단 괴롭힘이라든가 학교 폭력이 가장 폭증하고 많은 거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원래 주변에 친구들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왜냐하면 사실 뭐 비슷한 어떤 환경에서 같이 뭐 자라왔고 그런 애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초등학교를 떠나서 중학교가 되면 여러 또래들이 모이는 입장에서는 서로 간의 경쟁, 뭐 이런 것들, 힘 자랑,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이 학교 폭력, 특히 이제 불링이 많은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론은 지금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결과는 거꾸로인 거예요. 오히려, 물론 이 학교 폭력이 늘었다는 거, 작년보다 1만 명이 늘었다. 뭐 늘었다고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75%고, 나머지가 이제 몇 퍼센트가 이제 적은 거죠. 중학생이 고등학생. 그러니까 중학생은 적고 고등학생은 또 더 적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렇게 예를 들면 전체의 3.6%, 중학교가 0.8%, 고등학교 0.4%예요. 숫자로 보면 아까 6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가 45,500명. 중학교가 11,100명, 고등학교가 4,500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앵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은 사실은 잘
모르죠. 하라는 대로 하죠. 있는 그대로 쓰겠죠. 근데 중학생이기부터는 안 그렇죠. 학교 이름 생각하고 부모가 이런 거 얘기하고 고등학교 머리가 말짱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하면 안 되겠다, 없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자존심도 있잖아요. 있다고 얘기인지 모르겠죠. 맞았다 하더라도, 당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피해자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야 돼요. 근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조사를, 교육부 조사를, 실태 조사를 했는데, 교육부 애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교육부 관련원들은 참 되게 편하게 살아요. 근데 청소년 범죄나 청소년 일탈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이거 안 믿습니다. 저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논문도 쓰고 또 청소년 정책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건 사기라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10,000명이 늘었다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하는 작년에 13,000, 그러니까 작년 2017년에 13,000, 2018년에 13,000, 2019년엔 22,000. 왜 그럴까? 그게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동안 숨겨왔던 걸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우리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범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넘어가면 포기하라든 또 포기하죠. 그러니까 학교 밖에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패널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흔히 말하는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애들은 아예 나가버리죠. 학교 바깥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오히려 학교 폭력이 아니라 청소년 폭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복잡하고 다변량적인 걸 연구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언론은 되게 쉽죠. 교육부가 소위 말하는 발표한 걸 그대로, 그래도 이제 국가 예산을 받는, 아니면 국가 관련된 이런 YTN이라든가 뭐 이제 연합뉴스 같은 데서, 아니면 뭐 공중파 이런 데서는 뭐 딱히 그런 문제의식 없이 발라주는 거죠. 교육부 관료들은. 근데 실제 우리 아이들이 그럼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어할까 상상해보면 이건 참 비극입니다. 어른들은 이따위로 세금 지랄이나 하고 실제의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모른 척 하는 거죠. 왜? 당연히 모른 척 하죠. 왜? 입시가 중요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지금 학교 폭력이 있는 학교는 실제로는 찍히는 거, 쉽게 말하면 학교 생활 교육부도 있고, 그렇죠? 학교 교장, 학교 운영위원회 난리 나죠.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 없습니다. 교육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봐도 교육부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조직이에요. 이 돈칠할 만한, 이게 쓸모없는 거. 이 통계나 내고. 참 갑갑합니다. 그렇지만은,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의 비중은, 이제 언어폭력이 35, 집단 딸력 23, 사이버 괴롭힘 8.9.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 그리고 적어도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이건 초등학생 중심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 75%를 애들은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그대로 보고 했겠죠. 그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장 모르는 건 SNS에서 언어폭력.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예를 들면은 방폭, 저격, 카톡 유령. 채팅방에서 모두가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유령처럼 되는 거죠. 누군지 실명 거론하지 않지만 누군지는 뻔히 아는, 모두 다 아는데 한 사람, 그걸 저격이라고 한답니다. 채팅방에 초대하는데 일제히 욕설을 퍼붓는 떼카. 그렇죠? 별게 다 있죠. 방폭은 채팅방에 초대한 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한꺼번에 다 떠나는 겁니다. 기분 진짜 더럽죠. 실제로 그렇게 당했다가 자살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카톡방에 초대합니다. 이게 뭐죠? 카톡 감옥. 일사라에서 이것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출연하는 팟캐스트 일이 사라졌다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두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이버 불링 아니면 학교 집단 괴롭힘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도 그 아이들의 현실에 맞는 게 조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로 쓰레기 취급받는 통계 조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어떤 기사가 하나 떴냐면 이 조국 여론조사 때문에 여론조사 업체가 하나 지금 한판 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한국 리서치에서 조국 장관 적합 18%, 부적합 45%.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리얼미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선 저거는 틀렸다. 패널 조사 방식 부적절하다. 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제 한국 리서치 조사를 리얼미터가 일종의 팩폭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론조사 신뢰도, 그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은 통계가 사실은 통계 조사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는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이 목적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는 진짜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리서치를 리얼미터가 일종의 한판 붙은 거죠. 비판을 해서. 그래서 한국 리서치가 공개 토론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제 내용을 말씀드린 리얼미터의 조사 분석 실장이라는 사람이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이거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조사 방법이다. 한국 리서치가 한 조사 방법은 KBS 이어진단 라이브 의뢰로 25일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조국은 적합하지 않다 48, 적합하다 18, 판단 여부 34. 이게 이래 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뒤로 한참 또 며칠 또 좀 시끄러웠죠, 지금까지도. 그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한국 리서치는 이메일, 휴대폰 기반 패널 조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웹 패널 조사죠. 이게 이메일로. 그런데 리얼미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ARS, 전화, 그리고 핸드폰,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서 그걸 받아갖고 한 거죠. 그리고 리얼미터는 ARS, 전화 조사원이 직접 전화해서 누굴 지지하십니까? 이걸 적합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한국갤럽은 이건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그러니까 리얼미터랑 한국갤럽이 다른 거는 이거는 전화조사 인터뷰가 맞는데 ARS 방식이 추가되냐 안 추가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론조사도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마도 이 패널 조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패널 조사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성, 연령, 거주 지역, 정치 성향 이런 걸 아는 어떤 패널들 수만 명, 10만 명 정도를 재작년 조사하고 또 작년 조사하고 올해 조사하고 이렇게 꾸준히 되면은 의식의 흐름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생활의 흐름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이 성향을 알잖아요. 예를 들면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알잖아요, 그 사람. 그러면 이게 악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샘플링을 해갖고 그 사람들만 돌려버리면 조국이 적합하지 않다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적합하다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국민의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면 무작위적인 무차별 방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리얼미터 조사 분석 시장의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리얼미터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한국 리서치가 왜곡을 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 리서치 쪽은 무슨 말이냐, 이 웹 패널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도 떨어지지 않아. 결국은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인 거죠. 근데 참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아이들 이 학교 조사,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했잖아요. 그 조사를 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아는 경우에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패널 조사도 실제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왜곡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판 붙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통계를 배울 때, 그리고 통계 가지고 논문도 쓰고 그랬지만은, 웹 기반의 패널 조사 방식은 사실은 왜곡될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뭐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이 자기 선거 운동에 그런 거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를 글을 쓰다 보면 자기의 그 정치 성향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페이스북의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선거 운동을 하고, 웹 기반의 어떤 여론조사거나 이런 거는 어떤 그 성향이 미리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왜곡은 충분히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차별 ARS, 랜덤 메일을 돌려갖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만 아는데 그 사람의 성향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물어.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의 통계라는 게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잠깐 생각이 들어서 조국 얘기도 나와서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